어머님, 이 방 이제 저희 부모님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은 거실에서 주무시면 되죠? 소파도 넓고 편하잖아요. 며느리 강수진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상이나 부탁의 기색도 없었다. 그것은 차가운 통보였고 이미 결제가 끝난 서류를 책상 위에 던져 놓는 듯한 건조한 명령이었다. 나는 들고 있던 마른 행주를 꽉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이 느껴졌다. 내 방을 비우라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되물었다. 목구멍에서 쇠 냄새가 나는 듯 했다. 이곳은 서울 연희동. 내가 젊은 날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벽돌 한 장, 기와 한 장을 올려 지은 2층짜리 단독 주택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의 모든 공간에는 나의 시간과 추억,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내 아들의 아내가 내 집의 안주인인 나에게 방을 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수지는 팔짱을 낀 채 마치 철없는 아이를 타이르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휴, 어머님, 이미 다 결정된 일이에요. 친정 부모님께는 벌써 오시라고 말씀드려 놨고요. 어머님은 원래 성격이 묻어나시고 배려심도 깊으시잖아요. 며칠만 거실에서 지내시는 건데 그게 뭐 그리 큰 문제라고 그러세요? 배려. 그 단어가 내 가슴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찔렀다. 그녀에게 나의 배려는 권리가 아닌 의무였고 나의 침묵은 동의가 아닌 복종으로 해석되고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언제 좋다고 했니? 내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내 방을 맘대로 다른 사람에게 내준다고? 이 집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잊은 게냐? 나의 반격에 수진의 눈매가 사나워졌다. 그녀는 한 발짝 나에게 다가서며 쏘아붙였다. 어머님, 지금 그게 중요해요. 당장 오갈 데 없는 저희 부모님을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방이 제일 크고 화장실도 딸려 있으니까 편하게 지내시라고 하는 거죠.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 민호가 들어왔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피곤에 찌든 얼굴을 한 그는 집안의 냉랭한 기류를 감지하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언제나처럼 갈등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비겁한 평화주의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엄마, 왜 또 그러세요? 수진이 말대로 그냥 며칠만 참아주시면 안 돼요? 장인어른, 장모님 올라오신다는데 좁은 게스트룸 드리는 건 좀 그렇잖아요. 민호야, 너마저. 아니, 엄마. 이게 뭐 평생 뺏겠다는 것도 아니고 잠시만 빌려달라는 건데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해요. 엄마가 좀 양보해줘요. 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양보라는 말이 내 마지막 인내심의 끈을 끊어놓았다. 나는 지난 2년의 세월을 떠올렸다. 아들 내외가 결혼 후 이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 나는 기꺼이 2층 전체를 그들에게 내어주었다. 손녀 지유가 태어났을 때는 내가 가장 아끼던 볕이 잘 들던 서재를 비워 아기방으로 꾸며주었다. 수진이 주방 인테리어가 촌스럽다며 멀쩡한 원목 싱크대를 뜯어낼 때도 베란다에 내 화분들이 걸리적거린다며 치워달라고 했을 때도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으니까. 나는 스스로를 깎고 다듬어 그들의 입맛에 맞는 존재감 없는 배경이 되기를 자처했던 것이다. 하지만 침실만은 달랐다. 그곳은 내 하루의 시작과 끝이 머무는 곳. 죽은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고 내가 매일 밤 묵주를 돌리며 기도를 올리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양보, 존중. 나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는지 수진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민호야, 너에게 엄마에 대한 존중은 임시적인 것이더냐?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일회용품 같은 것이냐? 엄마, 갑자기 왜 그렇게 심각하게? 언제부터 내가 내 집에서 내 의견을 말하는 게 억지 부리는 일이 되었지? 수진아,
네가 이 집 살림을 맡아 한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까지 네 마음대로 배치하고 처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바닥에 탁 하고 내던졌다. 젖은 행주가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지는 소리와 같았다. 앉아라. 둘 다 거기 앉아.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서늘할 정도로 차분하고 단호했다. 칠순의 노인이 뿜어내는 기세에 눌린 것일까. 민호와 수지는 엉거주춤 식탁 의자에 앉았다. 나는 꼿꼿이 허리를 펴고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똑똑히 들어라. 내 인생에서 2번 다시 없을 경고니까. 시간은 어제 점심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부엌 한 구석에서 멸치를 다듬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수진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평소 나에게는 대면대면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톤을 한껏 높여 콧노래처럼 들려왔다. 엄마, 걱정하지 마. 아유, 괜찮다니까. 김서방도 다 좋다고 했어. 우리 시어머니, 에이, 엄마도 참.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워낙 성격이 무르시잖아. 그냥 하자는 대로 다 하시는 분이야. 나는 멸치 대가리를 떼어내던 손을 멈췄다. 응, 안방 쓰면 돼. 제일 넓고 좋아. 시어머니는 거실 내드리면 되지. 어차피 텔레비전 보다가 주무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오히려 더 편해하실걸. 내일 그냥 짐 싸서 올라오면 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가슴 쪽에 묵직한 돌덩이가 얹힌 듯 숨이 막혀왔다. 성격이 무르다. 하자는 대로 다 한다. 그냥 거실 내드리면 된다. 그녀에게 나는 인격체가 아니었다. 필요에 따라 이리저리 옮길 수 있는 낡은 소파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나에게 묻지도 않고 내 가장 내밀한 공간을 친정 부모에게 내줄 것을 약속했다. 그것도 내가 가장 싫어하는 통보조차 없는 기만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 바로 뛰쳐나가 따지지 못했다. 평생을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아온 탓이었다.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다시 멸치를 다듬었다. 어머님, 좋은 소식 있어요. 친정 부모님이 서울 구경 오시기로 했어요. 며칠 주무시고 가실 건데 괜찮으시죠? 수진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눈빛에는 당연히 된다고 해야지라는 무언의 압박이 서려 있었다. 나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울분을 삼키며 습관처럼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래, 사돈 어른들 오신다는데 좋아야지. 언제 오시니? 내일 오후요. 아유, 역시 우리 어머님은 최고라니까. 이해심도 넓으시고. 그녀는 내 어깨를 툭툭 치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방으로 사라졌다.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흐르는 수돗물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울었다.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왜 싫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가? 나는 왜 내 집에서조차 눈치를 보고 있는가?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반추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억척같이 살았다. 시장통에서 옷 장사를 하며 번 돈으로 이 집을 짓고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장가까지 보냈다. 나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 노년의 보상은 고작 이것인가? 거실 소파 귀퉁이로 밀려나는 신세, 새벽녘,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 때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 희생하는 엄마로 살다가 비참하게 늙어 죽지는 않겠다고. 내 존엄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 나는 식탁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다. 수진아, 너 어제 통화할 때 그랬지. 시어머니는 물은 사람이라 맘대로 해도 된다고. 수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내가 귀가 먹어서 못 들은 줄 알았니?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잘 알겠더구나. 그래, 내가 그동안 너무 받아줬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다 받아주니 이제는 내 안방까지 내놓으라 하는구나. 엄마,
말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수진이가 아기를 가지고 그런 건 아닐 텐데. 민호가 끼어들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잘랐다. 입 다물어라. 너도 똑같아. 내 처가 부모님 오는 건 중요하고 내 엄마가 쫓겨나는 건 아무 일도 아니냐. 며칠, 그래, 며칠이겠지. 하지만 그 며칠 동안 나는 내 집에서 객식구처럼 눈치 보며 거실 구석에 쭈그리고 자야 한다. 그게 너희가 말하는 효도냐? 집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이 윙윙거릴 뿐이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고 민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항상 그래 그래 하며 웃어넘기던 호구 같은 시어머니였으니까. 이 방은 내 방이다. 그리고 이 집은 내 집이야. 너희가 들어와 사는 건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지. 너희 권리가 아니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당장 너희 부모님께 전화해라. 호텔을 잡든 다른 친척 집을 알아보든 하라고 해. 내 방에는 절대 못 들인다. 어머님, 지금 서울 다 오셨을 텐데 어떻게 그래요? 호텔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수진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그건 내 사정이지. 내 허락도 없이 일을 저지른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정갈 곳이 없으면 거실에서 주무시라고 해라. 너희 부모님이 거실 소파에서 주무시는 게 싫다면 호텔을 잡아드리던지. 나는 내 방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갈 테니까.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가 평소에 어머님한테 밥 안 차려드린 것도 아니고 청소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수지는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자신이 베푼 노동을 내세우며 억울해했다. 하지만 그 살림살이의 비용은 고스란히 내 연금과 남편이 남겨준 유산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쏙 빼놓았다. 살림? 그래, 고생했다. 하지만 그게 나를 무시할 권리를 주는 건 아니야. 바로 그때였다. 딩동, 딩동, 딩동. 현관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벽시계를 보니 오후 2시. 그녀의 부모, 즉 사돈 내외가 도착한 것이다. 민호가 엉거주춤 일어나며 나를 쳐다보았다. 엄마, 장인어른 오셨어요. 일단 문은 열어드려야죠. 나는 차갑게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손님이 오셨으니 문은 열어드려야지. 하지만 명심해라. 내 방문은 잠글 거다. 엄마, 가서 문 열어. 너희 손님이다. 수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민호는 한숨을 푹 쉬며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 방인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고 안에서 잠금 장치를 철컥하고 돌렸다. 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김서방. 잘 지냈나? 우리 딸 얼굴이 왜 이렇게 삼숙해? 사돈어른은 안에 계신가? 사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 같으면 현관까지 나가서 어서 오시라며 반갑게 맞이하고 과일을 깎아내오고 저녁상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을 나였다. 하지만 오늘 나는 침대 위에 가만히 앉아 문고리만 바라보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거친 해방감 때문이었다. 거실에서는 수진의 당황한 목소리와 사돈의 의아해하는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엄마 아빠, 그게 어머님이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어디가 편찮으신가? 그래도 인사라도 드려야지. 아니야. 주무셔. 깨우면 안 돼. 수지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애쓰고 있었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잠시 후 안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럽지만 다급한 노크 소리.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제발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 부모님 오셨는데 얼굴도 안 비추시면 제가 뭐가 돼요. 문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애원을 넘어 협박처럼 들렸다. 그녀의 체면, 오로지 그녀의 체면만이 중요한 것이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낡은 라디오를 켰다. 클래식 채널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가 흘러나왔다. 음악 소리에 맞춰 며느리의 목소리가 묻혔다. 그렇게 나는 내 집안에서 스스로를 유배시켰다. 아니, 이것은 유배가 아니라 농성이었다. 내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기 위한 외롭고도 치열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문 밖에서는 당혹감과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넘실거렸지만 굳게 닫힌 내 방 안에는 오후의 햇살만이 고요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나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첫 줄을 적어 내려갔다. 오늘 나는 비로소 나를 위해 문을 잠갔다. 이것은 70년 내 인생의 반란이자 뒤늦게 시작된 나의 성장통이었다. 방문을 걸어 잠근 그날 밤, 나는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거실에서는 수진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엄마, 어머님이 갑자기 그 편두통이 심해지셔서요. 네, 약 드시고 주무세요. 죄송해서 어쩌지? 거짓말, 또다시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 시어머니를 아픈 환자로 둔갑시켰다. 민호가 장인, 장모를 달래느라 진땀을 빼는 소리. 사돈 내외가 아이고 칙칙 노인네가 아프면 서럽지 하며 혀를 차는 소리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생하게 들려왔다. 나는 침대에 앉아 그 소음들을 들으며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내 공간을 침범당하지 않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난생 처음 내 의지대로 상황을 통제했다는 전율이었다. 배가 고프지도 않았다. 정신적인 포만감이 육체의 허기를 압도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거실에서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푹신한 침대를 놔두고 좁은 소파에 이불을 까느라 부산을 떠는 소리였다. 수진이 억눌린 목소리로 민호에게 짜증을 내는 소리, 이내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다. 예전 같으면 그 울음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문을 열고 나갔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의 눈물에 일말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분통임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에 일어났다. 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가니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진의 친정부모, 강 씨와 최 씨가 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7순이 넘은 노부부는 나를 보자마자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황급히 일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민망함과 어색함이 가득했다. 아이고, 사부인, 일어나셨습니까? 몸은 좀 어떠신지. 바깥사돈 강 씨가 엉거주춤 인사를 건넸다. 저희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폐를 끼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수진이가 다 이야기된 거라고 해서 왔는데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죄가 없었다. 철없는 딸의 허영심에 휘말려 이 불편한 상황에 던져진 희생양일 뿐이었다. 나는 짐짓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안사돈, 바깥사돈, 잘 주무셨습니까? 제 몸은 괜찮습니다. 다만 의사소통에 좀 오해가 있었나 보군요. 폐라니요, 아닙니다. 눈치 빠른 안사돈 최 씨가 내 뼈 있는 말뜻을 알아챈 듯 딸 수진을 흘겨보았다. 수진은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 구석에 서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엄마, 아빠, 식사 마저 하세요. 어머님, 잠깐 저랑 얘기 좀 해요. 수진이 내 팔을 잡아 끌듯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이었다.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멀리서 오신 부모님을 거실 바닥에서 재우게 하고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내 방을 내주지 않아서 잘못됐다는 거냐? 아니, 그냥 며칠이잖아요.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수진아. 나는 낮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너는 부탁을 한 게 아니다. 너는 통보를 했지. 그리고 내 동의도 없이 뻔뻔하게 내 침대 위에 짐을 풀려고 했다.
그게 나를 화나게 한 거야. 수지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다. 도대체 왜 그렇게 꼬이셨어요? 예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다 좋다고 하셨잖아요. 예전에 내가 바보였던 게지. 내가 예의를 갖출 줄 알았다면 나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다. 너에게 가족은 내 부모와 내 남편, 내 자식뿐이냐? 나는 뭐냐? 필요할 때만 쓰는 가구냐? 수진이 씩씩거리며 쏘아붙였다. 정말 이기적이세요. 나이 드시면 다 이렇게 변하나요?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공중에서 맴돌았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나에게 자기 침실 하나 지키겠다는 것이 이기적이라니.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그래, 이기적이라고 해라. 하지만 수진아,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려는 너야말로 폐륜이라는 생각은 안 드니. 내가 내 방을 지키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존엄이다. 나는 방문을 열고 그녀를 내보냈다. 내 부모님 문제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근처에 비즈니스 호텔도 많고 모텔도 많다. 내 집에서는 더 이상 불편해서 못 계시겠다고 말씀드리렴. 결국 그날 오후 사돈 내외는 짐을 싸서 근처 호텔로 거처를 옮겼다. 수진의 부모는 연신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삼켰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정적은 평화가 아니라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긴장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는 나에게 수진이 다가왔다. 어머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다.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길래 다 괜찮으신 줄 알았어요. 나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진심일까? 아니면 이 냉랭한 분위기를 견디기 힘들어 내뱉는 임시방편일까? 하지만 나는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기회는 주어야 하니까. 수진아,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우리 약속 하나 하자. 아니, 이건 규칙이다. 네, 말씀하세요. 첫째, 내 생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일은 반드시 사전에 나와 상의해라. 통보가 아니라 상의다. 내가 싫다고 하면 하지 않는 게 상의다. 둘째, 안방은 내 성역이다. 어떤 이유로든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는다. 셋째, 만약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그때는 내가 너희와 싸우지 않겠다. 내가 이 집을 나가마.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가시다니요. 어디로요? 갈 곳은 많다. 내 집이지만 내가 하녀처럼 취급받는 곳에서 사느니 차라리 밖에서 마음 편히 살겠다. 명심해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 역시 옆에서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엄마. 라며 거들었다. 그 후 한 달 정도는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수지는 반찬을 할 때도 내 입맛을 물어봤고 민호도 주말이면 청소기를 돌리며 내 눈치를 살폈다. 나는 그 변화가 반가웠다. 나의 투쟁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내 목소리가 드디어 이 집안에서 무게를 가지게 되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의 착각이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옛말은 틀린 적이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 상기된 얼굴로 부엌으로 들어왔다. 어머님, 다음 주말에 김 박사님 댁 돌잔치 있는 거 아시죠? 저희 다 같이 가기로 했어요. 어머님 한복은 제가 세탁소에 맡겨놨으니까 찾아서 입으시면 돼요. 나는 마시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수진아, 지금 뭐라고 했니? 가기로 했다고? 네? 아, 김 박사님 와이프가 어머님 꼭 모시고 오라고 신신당부해서요. 제가 당연히 가신다고 했죠. 어머님도 그 집 며느리 좋아하시잖아요. 익숙한 패턴. 그녀는 또다시 내 의사를 묻지 않고 타인에게 약속을 해버렸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었다. 수진아,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지? 나에게 먼저 물어보라고 했잖니. 수진은 그제야 아차 싶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넘기려 했다. 에이, 어머님.
이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약속했는데 어떻게 해요? 취소하면 남들이 욕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하나 못 모시고 온다고 흉본단 말이에요. 그녀의 본심이 튀어나왔다. 그녀가 두려운 것은 나의 불편함이 아니라 남들의 시선이었다.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척하는 자신의 이미지가 깨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기 싫다고 하면 내 체면 때문에 가기 싫은 곳에 억지로 끌려가서 웃음을 팔아야 한다는 거냐? 옆에 있던 민호가 끼어들었다. 엄마, 왜 또 그러세요? 그냥 밥 한 끼 먹고 오는 건데 수진이가 난처해지잖아요. 아들은 여전히 아내 편이었다. 그들에게 나의 규칙은 그저 노인네의 일시적인 투정쯤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의 순종적인 어머니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난처해지라고 해라.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나는 안 간다. 네가 가서 사실대로 말해라. 시어머니께 여쭤보지도 않고 약속을 잡았다가 거절당했다고.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수진이 짜증 섞인 비명을 질렀다. 칠순 노인이 집에만 박혀 있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다 어머님 생각해서 바람 쐬러 가자는 건데 호의를 왜 이렇게 꼬아서 들으세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다. 화가 나는 단계를 넘어섰다. 차라리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이들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이 집에서 나는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부양가족일 뿐이다. 내가 이 집에 머무는 한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매일매일 내 존엄을 갉아먹히며 시들어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래, 알았다.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나의 갑작스러운 수긍에 수진과 민호는 안도한 듯 표정이 밝아졌다. 그쵸. 역시 어머님밖에 없어요. 그럼 다음 주에 가시는 거죠?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긍정의 미소가 아니라 작별의 미소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가족들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여 아침 밥상을 차렸다. 따뜻한 콩나물국과 갓 지은 밥. 그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다. 그리고 집 안 곳곳을 쓸고 닦았다. 마치 내가 이곳에 머물렀던 흔적을 정리하듯 어느 때보다 정성스럽게 청소했다. 민호가 출근하고 수진이 지유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다녀올게요. 저녁에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경쾌했다. 그녀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시어머니를 다시 굴복시켰다고 생각할 것이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먼지를 털어내고 옷가지 몇 벌과 통장, 도장, 그리고 남편의 사진을 챙겨 넣었다. 식탁 위에는 밥상보로 덮어둔 아침밥이 식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 옆에 미리 써둔 편지 봉투를 올려놓았다. 봉투 겉면에는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가슴은 쿵쾅거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 내 피와 땀이 서린 이성을 제 발로 걸어나가는 기분은 참담했지만 동시에 가슴 벅찬 해방감이 밀려왔다. 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다. 바퀴가 마룻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드르륵, 그 소리는 내 인생의 재임하기 시작되는 신호탄이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는 철컥하는 도어록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다. 내 지난 30년의 세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았던 그 답답한 시절과의 단절을 알리는 신호음이었다. 나는 식탁 위에 올려둔 편지를 떠올렸다. 아마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눈물 자국 하나 없는 담담한 이별 통보. 민호, 그리고 수진에게 너희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집에 없을 게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안전하고 또 아주 건강하니까 그저 이 집을 떠나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완벽한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내 목소리를 죽였고 가정의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내 욕구를 희생했다.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 하지만 수진아, 너는 약속을 너무 쉽게 어기더구나.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과는 거짓말과 다를 게 없다. 너에게 나는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처리하기 귀찮은 짐짝에 불과했음을 이제는 안다. 민호야,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내 목숨보다 사랑한다. 하지만 네가 언젠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엄마가 내 집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며 사는지 깨닫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구나. 너는 아내의 무례함을 방관했고 그것은 동조나 다름없었다. 언제 돌아갈지, 아니 돌아가기는 할지 지금은 모르겠다. 이건 내 집이지만 내 영혼이 하녀처럼 쪼그라드는 곳에서 더 이상 살 수는 없다. 너희가 진정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전까지 나는 돌아가지 않으련다. 너희를 사랑하지만 지금은 그 사랑이 너무나 아픈 엄마가. 나는 골목 어귀에서 택시를 잡았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의 무심한 질문에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속에서 단단한 돌멩이 같은 단어를 뱉어냈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주세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거리, 내가 장바구니를 들고 오가던 시장, 손녀의 손을 잡고 걷던 공원, 모든 것이 뒤로 멀어지고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두려움과 막막함, 그리고 기묘한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터미널에 도착하니 수많은 인파가 북적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아쉬운 작별을 하고 누군가는 설레는 표정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었다. 나는 매표소 앞에 섰다. 부산행 5등 고속 한 장 주세요. 지금 바로 출발하는 걸로. 누군가에게 묻지도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내 의지대로 표를 끊어본 게 얼마만인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결제하는 그 사소한 행위가 이토록 낯설고 떨리는 일일 줄은 몰랐다. 버스가 출발하고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나는 비로소 긴 한숨을 토해냈다. 4시간의 여정,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빌딩 숲에서 점차 푸르른 산과 들판으로 변해갔다. 나는 70년 인생 처음으로 목적지 없는 모험을 떠나는 여행자가 되어 있었다. 부산 노포동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내 여동생 미자가 마중 나와 있었다. 언니, 미자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와락 껴안았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얼굴이 반쪽이 됐네. 미자야. 동생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다. 고맙다. 갑자기 연락했는데 실은 내색 없이 나와줘서. 무슨 소리야. 언니가 온다는데 내가 맨발로라도 뛰어나와야지. 일단 가자. 배고프지? 미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왜 짐을 싸서 나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내 짐가방을 낚아채듯 들어주었다. 5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미자의 집은 해운대 달맞이 언덕에 있는 아담한 빌라였다. 베란다 너머로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식물들이 가득한 평화로운 집이었다. 좋다. 참 좋아.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치? 나 혼자 살긴 좀 적적해도 마음은 편해. 미자는 뚝딱뚝딱 저녁상을 차려내왔다. 따끈한 전복죽과 내가 좋아하는 물김치였다. 숟가락을 들자 뜨거운 기운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그제야 내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우리는 베란다에 앉아 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수진의 무례함과 민호의 방관,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린 자존감에 대해 털어놓았다. 미자는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때로는 한숨을 쉬고 때로는 분노에 차서 혀를 찼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미자가 조용히 물었다. 언니, 근데 왜 그렇게 오래 참았어? 가족이니까.
내가 참으면 다 편안해지니까. 며느리랑 싸워서 이겨봤자 뭐 하나 싶어서. 내가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잘해주면 걔도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했지. 미자는 고개를 저으며 내 손을 잡았다. 언니, 그게 언니가 실수한 거야. 실수? 응, 언니는 착함과 만만함을 구분하지 못했어. 그리고 사랑과 눈치 보기를 혼동했고. 미자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언니가 무조건 양보하고 받아주니까 걔들은 그게 권리인 줄 안 거야.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사람, 원래 욕심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들 편한 대로 단정 지은 거지. 언니가 스스로를 희생하는 어머니라는 틀에 가두니까. 걔들도 언니를 딱 그만큼만 대우한 거라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선의가, 내 인내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뼈 아팠다. 그럼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니? 일단 아무 생각 말고 쉬어. 여기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지내면서 잃어버린 박연화를 찾아. 시어머니 박연화 말고 그냥 여자 박연화 말이야. 그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 미자의 집에서의 첫날 밤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다. 누구의 코골이 소리도 새벽같이 울리는 알람 소리도 없었다. 다음날 아침 습관처럼 새벽 6시에 눈이 떠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려 했다. 아들의 출근 준비를 하고 손녀의 유치원 가방을 챙겨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었다. 하지만 방문을 여는 순간 낯선 거실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아, 나 여기 부산이지. 나는 다시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할 일이 없었다. 밥을 할 필요도 청소기를 돌릴 필요도 없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이 묘한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있어도 되나? 내가 없으면 집안 꼴이 엉망이 될 텐데. 하지만 미자는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오전 10시 우리는 느긋하게 브런치를 먹었다. 햇살이 쏟아지는 정원에서 커피를 마시며 미자가 물었다. 언니, 마지막으로 언니가 진짜 좋아서 무언가를 했던 게 언제야?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언니가 하고 싶어서 한 거.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아들의 넥타이를 고르는 것 말고, 손녀가 좋아하는 쿠키를 굽는 것 말고, 내가 나를 위해 한 것. 까마득했다. 기억이 나지 않았다. 결혼 전에는 책 읽는 거 좋아했지. 재봉틀로 옷 만드는 것도 좋아했고, 혼자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것도 좋아했어. 근데 왜 안 했어? 시간이 없었으니까. 애 키우고, 돈 벌고, 살림하고, 누가 하지 말라고 칼 들고 협박했어? 아니잖아. 언니 스스로 포기한 거잖아. 미자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언니, 이제 70이야.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재수 좋으면 90까지도 살아. 앞으로 20년 남았어. 그 20년 또 남의 수발 들면서 살 거야. 아니면 언니 인생 살 거야? 20년.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낭비하기엔 너무 길고 새로 시작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때 내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아들이라는 글자가 떴다. 부재 중 전화 10통, 문자 5개. 수진에게서도 전화가 오고 있었다. 어머님 어디세요?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일단 들어와서 얘기해요. 나는 흔들리는 눈으로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받아야 할까? 걱정하고 있을 텐데. 그때 미자가 내 손에서 전화기를 빼서 식탁 위에 뒤집어 놓았다. 받지 마. 그래도 걱정할 텐데. 걱정하게 놔둬. 평생 받아주니까 소중한 줄 모르는 거야. 잃어버려 봐야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알지. 언니가 지금 마음 약해져서 전화 받으면 걔들은 엄마는 결국 돌아오는구나 하고 안심할 거야. 그리고 또 똑같아질걸? 미자의 말이 맞았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이번만큼은 독해져야 했다. 나는 진동이 울리는 전화기를 그대로 둔 채 미자를 따라 바닷가 산책을 나갔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차분해졌다. 미자와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고 서점에 가서 읽고 싶었던 소설책을 샀다. 미용실에 가서 파마도 새로 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지만 훨씬 생기 있어 보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 나는 드디어 마음의 준비를 마치고 민호의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도대체 어디세요? 사람 피 말려 죽이실 작정이에요? 민호의 목소리는 걱정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예전 같으면 미안하다고 먼저 말했을 테지만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 잘 있다. 부산 이모 집에 있어. 부산이요? 왜 말도 없이 가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아세요? 경찰에 신고하려다 말았어요. 내가 편지 남기지 않았니? 찾지 말라고. 엄마, 제발 이러지 말고 올라오세요. 수진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와서 대화로 풀어요. 네? 풀긴 뭘 풀어. 민호야, 너는 아직도 모르겠니? 나는 단순히 삐져서 나온 게 아니다. 아니, 그럼 어쩌자고요. 수진이가 잘못했다잖아요. 엄마 화 풀릴 때까지 빌라고 할게요. 수진이는 나한테 미안해서 비는 게 아니야. 내가 없어서 불편하니까 남들이 흉볼까봐 무서워서 비는 척하는 거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민호도 내 말을 부정할 수 없는 모양이었다. 엄마, 그럼 언제 오실 건데요? 글쎄다. 어쩌면 영영 안 돌아갈 수도 있고. 엄마, 집은 엄마 집이잖아요. 우리가 엄마 가족이고요. 그래, 내 집이지. 그러니까 내 집에서 살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내 권리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너희는 성인이잖니. 알아서 살아라. 빨래가 밀리든 밥을 굶든 애를 못 맡기든 그건 너희 사정이야. 언제까지 엄마 치마폭 붙잡고 징징거릴 거냐? 나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하지만 그것은 승리감이었다. 드디어 나는 아들에게 엄마의 부재를 선물했다. 그 부재만이 그들에게 내 존재의 무게를 가르쳐줄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부산의 밤바다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시원하게 들려왔다. 부산에서의 이주는 내 인생에서 가장 고요하고 평온한 시간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알람 소리가 아닌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햇살과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김에 눈을 떴다. 습관처럼 믹스커피를 타는 대신 원두를 직접 갈아 커피를 내렸다. 그윽한 커피 향에 시나몬 가루를 살짝 뿌려 정원에 앉아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다. 나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만의 리듬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읽고 싶었던 책을 마음껏 읽었고 미자의 텃밭에서 흙을 만지며 식물들과 대화를 나눴다. 내가 밥을 먹고 싶을 때 먹고 굶고 싶을 때 굶었다. 누구의 식성을 고려해 메뉴를 짤 필요도 없었고 설거지가 쌓여 있다고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의 부산물이 아닌 온전한 박연화라는 한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베란다에서 미자가 꽃꽂이를 하고 있을 때였다. 그녀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언니, 민호한테 전화 왔었어. 나는 쥐고 있던 가위를 내려놓았다. 심장이 덜컥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물었다. 뭐라던. 언니한테 전화해도 안 받으니까 나한테 하소연하더라. 수진이 상태가 말이 아니래. 지우도 할머니 어디 갔냐고 매일 울고불고 난리고 자기도 이제 한계라고. 제발 이모가 엄마 좀 설득해서 돌려보내달라고 사정하더라.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내가 미쳤어. 절대 안 간다고 했지. 언니는 성인이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했어. 하지만 한마디는 해줬어. 뭐라고? 네가 정말 엄마가 돌아오길 바란다면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엄마가 납득할 만한 변화를 증명하라고 했어. 잘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집을 떠난 후 처음으로 서울의 내 집이 그리워졌다. 내 손때 묻은 가구들, 내 냄새가 배어있는 침실, 무엇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 지유가 사무치게 보고 싶었다. 아이는
어른들의 싸움에 아무런 죄가 없지 않은가.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놀랐을까.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단순히 그리움 때문에 돌아간다면 모든 것은 도루묵이 될 것이다.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또다시 그 집의 하녀로 전락할 것이 뻔했다. 다음 날 미자와 나는 부산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고즈넉한 카페에 마주 앉았다. 미자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 집에 돌아가고 싶어?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래, 돌아가고 싶다. 거긴 내 집이니까. 그럼 그냥 돌아가면 되잖아. 아니, 예전과 같은 처지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 만약 수진이가 몇 달 뒤에 또다시 본색을 드러내고 나를 무시한다면 그땐 정말 영영 떠나버릴 거야. 미자가 빙그레 웃었다. 바로 그 마음가짐이야. 언니, 지금 언니 눈빛이 달라진 거 알아? 예전에 참는 박연화가 아니야. 이제 언니는 선택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야.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힘이 생기는 거지. 동생의 말이 맞았다. 나는 더 이상 갈 곳 없는 노인네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나를 지지해주는 동생이 있고 언제든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결심을 굳히고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민호의 목소리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 민호야, 나다. 생각은 많이 해봤니? 엄마, 제발요. 언제 오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돌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뭐든지 말하세요. 다 들어드릴게요. 첫째, 수진이가 나에게 자필로 편지를 쓰게 해라. 문자나 전화 따위 말고 직접 손으로 쓴 편지여야 한다.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내라고 해.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봉투를 뜯지도 않을 게다. 네, 알겠어요. 당장 쓰라고 할게요. 또 다른 건요? 나는 숨을 고른 뒤 가장 중요한 조건을 내걸었다. 둘째, 너희들 집 구해라. 분가 훈자에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었다. 민호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네, 분가라니요? 갑자기 나가라고요? 그래, 따로 살자. 엄마, 저희 지금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서울 전셋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저희 길바닥에 앉아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성인이고 직장도 있잖니. 경제적인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정돈이 없으면 좁은 월세부터 시작해라. 나도 젊을 땐 단칸방에서 너 키웠다. 엄마,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살겠다고 들어온 건데 말 똑바로 해라. 모시고 산 게 아니라 너희가 얹혀 산 거지. 지난 2년 동안 너희는 나를 무료 베이비시터에 가사 도우미로 부려먹었어. 내 집에서 내가 객식구 취급받는 꼴 더는 못 본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진짜 진심이세요? 내 인생 통틀어 지금처럼 진지한 적이 없다. 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나는 부산에 방을 얻어 따로 살겠다. 선택은 너희가 해라. 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손에 땀이 흥건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묘한 쾌감이 느껴졌다. 드디어 나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잡았다. 언니, 대단해. 진짜 멋지다. 옆에서 듣고 있던 미자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야. 언니는 이미 이겼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언니는 승리한 거야. 왜냐하면 언니는 이제 자존감을 되찾았으니까. 그로부터 3일 후 미자의 집으로 등기 우편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강수진, 익숙한 며느리의 필체였다.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정원 벤치에 앉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봉투를 뜯자
빽빽하게 적힌 편지지. 2장과 서툴게 그린 그림 1장이 나왔다. 사랑하는 어머님께 수진입니다. 펜을 들기까지 참 많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 변명보다는 솔직한 제 마음을 고백하는 게 도리인 것 같아 용기를 냅니다. 처음 민호 씨와 어머님 댁으로 들어갔을 때 솔직히 저는 두려웠습니다. 임신은 했고 모아둔 돈은 없고 어머님이 선뜻 들어와 살라고 하셨을 때 감사함보다는 자격지심이 앞섰습니다. 내 집이 아니라는 불안감, 시어머니의 공간에 얹혀 산다는 열등감이 저를 삐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주인 행세를 하려 했나 봅니다. 집안을 제 마음대로 바꾸고 어머님을 제 방식대로 휘두르면서 이곳이 내 집이라는 착각 속에 안주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제 투정을 다 받아주실 때 저는 그것을 배려가 아닌 약함으로 오해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어리석고 못난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떠나시고 지난 2주 동안 집안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밤마다 할머니를 찾으며 울었고 집안 곳곳에 어머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일하러 나갈 때 마음 편히 맡길 수 있었던 것도 깨끗한 빨래와 따뜻한 저녁밥도 모두 어머님의 희생 덕분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감사는커녕 어머님을 간섭하는 존재로만 치부했습니다. 어머님, 민호 씨와 상의해서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작은 빌라라도 구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제 독립된 가정을 꾸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 어머님의 공간과 평화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염치 없지만 만약 어머님이 돌아와 주신다면 다시는 예전처럼 굴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을 제 남편의 어머니가 아닌 한 분의 어른으로 그리고 이 집의 주인으로 존경하고 모시겠습니다. 부디 건강히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한 며느리 수진 올림. 편지 뒤에는 지우가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 있었다. 회색 머리의 할머니가 꽃밭에 서 있고 그 옆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편지와 그림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 그리고 약간의 연민이었다. 며느리 또한 낯선 시집살이가 두렵고 힘들었으리라. 다만 그 표현 방식이 잘못되었을 뿐. 미자가 조용히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편지 내용, 꽤 진심인 것 같네. 예전에 그 영혼 없는 사과랑은 달라 보여. 그래, 이번엔 정말 깨달은 것 같구나. 어떻게 할 거야? 용서할 거야? 나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용서가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지. 다시 시작해 볼 기회. 그날 밤 나는 다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 편지 잘 받았다. 엄마, 읽으셨어요? 수진이가 며칠 밤을 새우며 썼어요. 울면서 쓰더라고요. 그래, 진심이 느껴지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너희 정말 집 알아보고 있니? 네, 몇 군데 보긴 했는데 보증금이 턱없이 부족해서요.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요즘 금리가 높아서.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에게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과 남편이 남겨준 약간의 유산이 있었다. 1억 원 정도는 융통해 줄 수 있었다. 민호야, 내가 1억 정도는 빌려줄 수 있다. 네, 정말요, 엄마가요? 단, 그냥 주는 거 아니다. 빌려주는 거야. 차용증 쓰고 이자도 낼 생각해라. 그리고 이 돈으로 전세금 보태서 최대한 빨리 나가라. 엄마,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서 꼭 갚을게요. 그럼 이게 네가 돌아오신다는 뜻인가요? 그래.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마. 너희가 이사 나갈 때까지는 같이 지내야겠지. 하지만 예전과는 다를 거다. 당연하죠. 엄마 오시면 정말 잘할게요. 아니, 너희가 잘할 필요 없다. 내가 잘할 거니까.
내가 나한테 잘해줄 거다. 전화를 끊고 나는 미자를 바라보았다. 나 갈게. 서울로.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꼭 안아주었다. 잘 생각했어. 이제 언니는 혼자가 아니야. 언제든 힘들면 다시 와. 여기 내 집은 언제나 언니 피난처니까. 고맙다, 미자야. 내 덕분에 내가 살았다. 며칠 뒤 나는 서울로 돌아가는 KTX에 몸을 실었다. 올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다. 도망치듯 떠나왔던 길을 이제는 당당한 개선장군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났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서울역에 도착하니 민호가 마중 나와 있었다.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던 아들은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짐을 받아들었다. 엄마,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네요. 부산 공기가 좋더구나. 나는 아들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호는 새로 구한 집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조금 낡았지만 방이 2개고 지유 학교도 가깝다는 둥. 내 도움 덕분에 계약할 수 있었다는 둥. 나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마침내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신발장에는 내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할머니, 지유가 현관까지 뛰어나와 내 다리에 매달렸다. 보고 싶었어.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 오구, 우리 강아지. 할머니도 지유 많이 보고 싶었어. 나는 지유를 번쩍 안아 올렸다. 묵직한 아이의 무게가 행복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수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두 손을 모으고 나를 바라보았다. 눈가가 붉어진 채였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예전의 그 가식적인 하이톤이 아니었다. 낮고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나는 수진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 왔다. 내 집으로.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3주 만에 밟아보는 내 집 마룻바닥. 발바닥에 닿는 감촉이 익숙하면서도 새로웠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곳은 이제 더 이상 나의 감옥이 아니다. 이곳은 나의 왕국이며 나는 다시 이 왕좌에 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생과 인내가 아닌 존엄과 권위를 가지고 배고프구나. 저녁은 뭐니? 나의 평범한 물음에 수진이 화들짝 놀라며 부엌으로 뛰어갔다. 아, 네. 어머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금방 차려드릴게요.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제 진짜 동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별을 전제로 한 시한부 동거. 하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거리두기의 시작이었다.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다. 아들 내외와 함께한 마지막 2주는 기묘한 동거였다. 예전처럼 왁자지껄하거나 서로의 눈치를 보며 날카롭게 대립하던 공기는 사라졌다. 그 대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배려와 약간의 서글픔이 그 자리를 채웠다. 수지는 약속대로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자기 마음대로 꺼내 먹거나 내 빨래를 세탁 바구니에 섞어 넣지 않았다. 사소한 결정 하나를 할 때도 반드시 내 방문을 두드리고 정중하게 의견을 물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이사갈 집 도배지 고르러 가는데 같이 가주시겠어요? 어머님 안목이 좋으시잖아요. 예전 같으면 어머님 그냥 따라오세요 라고 통보했을 일을 이제는 정중한 초대로 바꾸어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 변화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우리가 진작 이렇게 존중의 거리를 두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드디어 이사 당일이 되었다. 새벽부터 사다리차가 굉음을 내며 베란다 창문에 걸쳐졌다. 짐꾼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상자를 날랐다. 2년 전
그들이 들어올 때 가득 채워졌던 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다. 지우는 자기 장난감 상자를 꼭 껴안고 내 다리 옆에 붙어 있었다. 할머니, 나 진짜 가는 거야? 아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지우야. 이제 엄마 아빠랑 우리 지우만의 예쁜 성으로 가는 거야. 할머니 집보다 더 좋은 곳이야. 그래도 할머니 혼자 심심하잖아. 할머니는 괜찮아. 지우가 자주 놀러 올 거잖아. 그렇지, 응. 매일 올 거야. 아이는 그제야 안심한 듯 배시시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마지막 짐 상자가 트럭에 실리고 텅 빈 거실에는 덩그러니 남은 소파와 TV 장만이 놓여 있었다. 수진이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돈 빌려주신 것도, 저희 철들게 해주신 것도요. 나가서 살면서 정말 잘할게요. 그래, 고맙다는 말은 입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란다. 가서 잘 살아라. 싸우지 말고. 민호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지 현관을 몇 번이나 서성거렸다. 엄마,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밤에 무섭지는 않으세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알았죠? 아이고 이 녀석아. 나 이 집에서 너 키우면서 30년을 살았다. 귀신도 나보면 반가워할 게다. 걱정 말고 가라. 나는 짐짓 호탕하게 웃으며 아들의 등을 떠밀었다.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가고 그들이 탄 승용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나는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엔진 소리가 완전히 잦아들자 갑작스러운 정적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 내 집을 바라보았다. 2층 양옥집, 텅 빈 창문들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찌란 거실, 텅 빈 2층 방, 아이의 웃음소리도, TV 소음도, 며느리의 잔소리도 사라진 공간. 순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이 스쳐 지나갔다. 아, 정말 혼자구나. 하지만 그 공허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 집 냄새가 났다. 오래된 나무 냄새, 옅은 커피향, 그리고 고요의 냄새.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의 향기였다. 나는 천천히 집 안을 걸어 다녔다. 지우가 낙서해 놓았던 벽지, 수진이 붙여놓았던 화려한 스티커 자국들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이제 이 모든 공간이 온전히 나의 것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만의 만찬을 준비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해 쌀을 씻었다. 내가 좋아하는 가지무침을 하고 칼칼한 조기 매운탕을 끓였다. 민호는 비린내 난다고 싫어하고 수지는 맵다고 손도 안 대던 메뉴였다. 식탁에 앉아 국물을 한 숟가락 떠넣었다. 뜨겁고 얼큰한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형언할 수 없는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다. TV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손녀 때문에 매일 뽀로로만 보던 채널을 돌려 내가 보고 싶었던 다큐멘터리 채널에 고정했다. 샤워를 마치고 가장 편한 잠옷으로 갈아입은 뒤 나는 침대 옆 낡은 흔들의자에 앉아 책을 펼쳤다. 밤 10시, 집 안은 절간처럼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 똑딱 하고 들려왔다. 나는 책을 덮고 눈을 감았다. 좋다, 참 좋다.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이것은 버려진 노인의 고독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왕국을 되찾은 여왕의 안식이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사무치게 좋았다. 일요일 오후, 나는 꽃단장을 하고 집을 나섰다. 민호네 새집 집들이에 초대받았기 때문이다. 통보가 아닌 초대였다. 어머님 오셨어요.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수진이 앞치마를 두른 채 뛰어나와 문을 열어주었다. 20평 남짓한 작은 빌라였지만 수진의 취향대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집은 따뜻하고 환해 보였다. 어머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소파가 좀 작죠? 수지는 나를 상석으로 안내하고 방석을 깔아주었다. 그리고 주방으로 달려가 따뜻한 차와 과일을 내왔다. 어머님 식성은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매운탕 끓여놨어요. 간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식사 시간 내내 나는 묘한 감동을 느꼈다. 예전의 가족 모임은 나에게 노동이었다.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모든 과정이 나의 몫이었다. 그들은 숟가락만 얹었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지금 나는 대접받는 손님이었다. 수지는 쉴 새 없이 반찬을 내 앞으로 밀어주었고 민호는 내 물잔이 비면 얼른 물을 채워주었다. 어때요? 엄마, 맛 괜찮아요? 민호가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아주 맛있다. 우리 며느리 솜씨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내 칭찬에 수진의 얼굴이 꽃처럼 활짝 피어났다. 어머님한테 칭찬받으니까 진짜 기분 좋네요. 더 드세요, 어머님. 우리는 웃고 떠들며 식사를 마쳤다. 나는 그들이 내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가까워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당한 거리가 주는 마법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지유가 내 손을 잡아 끌었다. 할머니, 내 방 구경시켜 줄게. 할머니가 그려준 그림도 붙여놨어. 지유의 방에는 내가 부산에서 보내준 엽서와 그림이 책상 위에 소중하게 놓여 있었다. 할머니, 나 다음 주 금요일에 할머니 집 가서 자도 돼? 엄마가 허락했어. 나는 거실에 있는 수진을 쳐다보았다. 그녀가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지유가 어머님 댁 마당에서 놀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요. 괜찮으시다면 당연하지. 우리 강아지 오는 건 언제든 환영이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나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을 해냈다. 가족을 잃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켜낸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뒤, 지유가 약속대로 우리 집에 놀러 왔다. 우리는 함께 쿠키 반죽을 만들며 밀가루 장난을 쳤다. 하얀 밀가루가 얼굴에 묻자 서로를 보며 깔깔거렸다. 오븐에서 고소한 쿠키 냄새가 퍼질 때쯤 지유가 식탁 의자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물었다. 할머니. 응, 할머니 저번에 왜 부산 갔었어? 엄마랑 아빠랑 싸워서. 아이의 질문은 언제나 핵심을 찌른다. 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싸웠다기보다는 할머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무슨 생각? 지유야. 할머니는 우리 지유도 사랑하고 아빠도 사랑하고 엄마도 사랑해. 하지만 그만큼 할머니 자신도 사랑한단다. 자기를 사랑해? 그럼 내가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지 않거든. 할머니는 그걸 잠깐 잊어버려서 다시 기억해내려고 여행을 다녀온 거야. 지유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끄덕였다. 아, 그렇구나. 나도 내가 제일 좋아. 그 다음은 할머니. 하하. 그래, 그게 정답이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단순하고 명쾌하게 진리를 알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마당의 감나무에 주황색 감이 주렁주렁 열릴 때쯤이었다. 나는 동네 슈퍼에 다녀오다가 골목 어귀의 파란 대문집 주인 임여사와 마주쳤다. 오며 가며 눈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다. 아유, 박 여사님. 요즘 얼굴이 훤하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네,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봅니다. 우리는 길가에 서서 한참을 이야기했다. 알고 보니 그녀도 몇 년 전 남편을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다. 자식들이 툭하면 반찬 해내라, 애 봐달라 요구해서 골치가 아프다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나는 못한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내 관절이 쑤셔서 못한다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나보고 독한 노인네라지 뭐예요.
임 여사가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잘하셨어요. 임 여사님. 그건 독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는 거죠. 저는 그걸 존엄이라고 불러요. 존엄. 호호. 그 말 참 근사하네요. 맞아요. 우리도 존엄이 있죠. 우리는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다음 주에 함께 근처 찻집에 가기로 약속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내 세상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에도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생겼다고, 이제 나의 하루는 온전히 나의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향긋한 커피를 내리고 정성껏 화초를 가꾼다. 오후에는 돋보기를 쓰고 읽고 싶었던 소설책을 읽거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흥얼거린다. 미자가 가끔 서울로 올라오면 함께 미술관도 가고 맛집도 찾아다닌다. 주말이면 아들 가족이 놀러 온다. 그들은 더 이상 빈손으로 와서 내 밥상을 기다리지 않는다. 수지는 유명한 빵집에서 케이크를 사오고 민호는 과일을 깎는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으며 대화한다.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다. 텅 빈 집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선택한 고요함이기에 견딜 수 있다. 억지로 참아내던 소란스러움보다 내가 선택한 적막이 훨씬 달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어제 저녁 나는 안방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의 70대 노인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에 주눅든 눈빛이 아니었다. 단단하고 평온하고 기품 있는 눈빛.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말을 걸었다. 수고했다, 연화야. 정말 잘했다. 나는 엄마였고, 아내였고, 며느리였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모든 수식어에 앞서 박연화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70세. 인생의 황혼기라고들 한다. 하지만 나에게는 지금이 가장 눈부신 아침이다.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결국 우리 모두를 더 건강하게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을. 마당에 핀 국화꽃 향기가 열린 창문 틈으로 은은하게 들어왔다. 나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내일은 미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이나 같이 가자고 해야겠다.